시청자들이 교수님한테 한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아주 부드러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면 네.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싶고 경제에 대해서 막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이런 네.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20대들이. 네. 그래서 교수님이 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언제 책을 내냐.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긍정적.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정책연구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 말을 할 때는 쉽게 비유를 잘하면서 하는데 일단 글 쓰면 그 아카데미아 글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잠 오는 책. 그러니까 이게 학술성적 어려운 책. 말이 학술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목표는 어쨌든 4월에 내오는 거고. 올 4월이요? 네. 다음 달이네? 그렇죠. 오. 목표는 그래요. 목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다른 사람 쉽게 쓰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렵죠? 예, 그럼 뭐 다음 달, 하여튼 뭐 몇 달 안으로는 교수님 쓰신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에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 유가, 아까 우리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그 유가와 금 가격, 그 다음에 달러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달러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일어나니까 달러 가치는 폭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 유가와 달러, 금 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근데 미국이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시학이 왔는데 사람들이 무슨 자산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미국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 다 미국 달러 자산을 해버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달러를 자산으로 비추면 유동성이 떨어질 거고 미국 기업들이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수출이 어려워져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수출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 세계 시학이 왔을 때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이게 이 세계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하고 금 가격의 변동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그런 정치적, 전략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석유에 대한 수요가 20% 줄었단 말이에요. 올해 적어도 20% 줄어들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크지가 않아요. 또 감산에도 실패했잖아요. 감산 협의에 러시아하고 거기가. 그래서 총 공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혹은 어느 나라가 전략적으로 나와서 비축으로 사들이면 또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금은 보통 이렇게 시학이 올 때는 금이 좋은 안정자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우리 개인으로 보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론은 안정자산으로서는 금이 좋아요. 일반적인 결론. 근데 개인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금이 안정적에서 금을 사나 집에다 사놓는다 칩시다. 예를 들면 원래는 은행에다 예금하는데 달러 현금 갖고 다 종이니까 종이 쪼가 의미가 없어. 금을 사놓을 거야. 이러면서 집에 어느 방 안에다가 금을 사놨어요. 그걸 도둑 맞힐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관 비용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금 가격도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또 아까처럼 전략적 이슈가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또 어떤 정책을 펴냐. 그래서 미국만 봤을 때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모르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을 갖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엄청 떨어졌던 게 그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죠? 지금 한국에서도 붐이 일고 있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 그 원유가 지금 싸졌잖아요. 일단 지금 지르고 기다린다. 나중에 50불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결론 내밀이에요.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사이클로 돈 버는 방법인데요.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쇠퇴할 때, 떨어질 때는 채권이 사실 원래 채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가 복원이 돼. 우리가 강나라에서 돈을 엄청 쓰니까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주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 경제가 과열일 때는 이런 원유나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과열될 때. 그다음에 아까 막 디플레이션일 때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살지는 이제 답을 줬어요. 자기가 판단해요. 지금 뭐 어느 단계인지는 스스로 찾아요. 네. 그 자꾸 숙제를 내주시는 답을. 왜냐면 제가 괜히 답을 줬다 제 따라했다가 손해 보면 그건 그렇죠. 제가 책을 못 지죠. 다 들어보고 네. 판단해서 네.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끝나고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원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전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이대로 가서는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이 사우디와 수출 국가인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협상에 끼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우디를 얘기 설득해서.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사우디가 이제까지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리더십을 좀 잃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양쪽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몰라요. 제가 그런 미묘한 정치 관계, 역학적 관계, 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질문하면 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수는 있는데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말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퀘션으로 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사우디에 가면은 그 대통령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그래요? 네.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런 게 만약 팩트라 그러면은 네. 사우디를 달랠 수 있는 그 당근을 뭘 제시할까? 그러니까요. 뭘로 설득이 될까? 그런 것까지 뭐 언제?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이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런 유튜브가 됐든 뭘 통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그 원유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또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 돌아가는 현재 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이제 그 중국이 제시한 그 로드맵이 있잖아요.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미국과의 관계도 좀 어려워졌고 또 내부적인 상황도 어려워졌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중국은 두 가지예요. 전략 국가적으로 볼 때 1대1로라는 게 있어요. 1대1로가 미국의 그 환인도 태평양 포위 전략을 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1대1로라는 건데 1대1로가 쉽게 말하면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나는 육상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육상길은 뚫렸어요. 철도가 화물차가 통해요, 거기. 근데 지금 해상 실크로드가 중국의 복건성 챈저우라는 데서 출발해서 이게 동남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거쳐서 유럽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두 개가 이번에 이태리가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1대1로에 가입한 나라들이 작년 3월에 2019년 3월에 이태리가 1대1로 사업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좀 뭐 1대1로 한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1대1로 전략에 있는 연성 국가들이 64개 있어요. 64개.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1대1로라는 건 5개의 소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나는 정책 소통. 그러니까 이 64개 국가들 정부 간의 정책 소통. 그리고 인프라 연결이에요. 인프라라는 게 도로 뚫고 항공길 열리게 하고 철도 뚫고 바닷길을 뚫는 거 인프라 연결. 그리고 문화 소통이라고요. 문화. 그리고 민심 소통.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5개 소통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예를 이태리 같은데 의사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품이 부족하고 마스크 부족하고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중국 정부가 의사도 지원해요. 물자도 지원해요. 직접 가요. 목숨을 걸고 가서 치료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이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1대1로 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자본 항목을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하고 달러의 환율이 자유태환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게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게 증권시장을 4월 1일부터 곧 오잖아요. 4월 1일부터 증권시장이 원래 중국 자본밖에 못해요. 근데 외국계가 100%,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증권이 가서 100% 자기 증권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다음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다 개방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중국계 거기서 막 중국 그 큰 금융시장을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장을 열기 때문에 아까 그 외환보유액 차원에서도 경상수지가 안 오면 자본수지가 와줘야 되잖아요. 네. 자본이라도 외환이 와줘야 되겠어. 이건 확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열 거다 지금 이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본 퇴환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중국에서 환율을 정부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라서 관리를 그렇죠. 해주는데 한국이 옛날 외환 위기 온 것도 이 자본을 확 개방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도 관리를 하고 토화 정책도 독립적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 항목을 개방하고 이게 먼데에 불가능한 상하행위나 원리가 있어. 이 세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이걸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를 그러니까 전통 경제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요. 먼데의 법칙에 의하면 이건 진리거든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답이 잘 안 보여요. 그 금융시장을 개방은 하지만 네. 그로 인한 어떤 그 확산 효과가 어떤 게 발생이 될지. 왜냐면 한번이가 발생해 버려요. 자본 항목을 개방해 버리면 한번이라는 개념이 그날에 들어갔다 그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환차익 얻고 네. 막 거래하는. 네. 투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중국이 안 터지냐 이런 질문 사람 많아요. 네. 그게 자본 항목 막아놔서 그런 거예요. 환율 고정 환율제를 네, 딱 치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의 투기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다가 다 소로스가 홍콩에서 당했거든요. 뭐 이겨요 저런 시장은 중국을. 근데 지금 만약에 자본시장 마음대로 개방해 놓으면 환율을 보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가 마음대로 안 해요. 들어갈 때도 심사를 받고 들어가 외환관리국에서. 금융시장 개방이 돼도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퇴환 못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달러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애만큼 퇴환 못 한다고요. 항상 승인을 받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금융시장 개방은 아니네요. 아니죠. 들어갔다 완벽한 금융시장 개방은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4월 1일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 개방한 거잖아요. 근데 자본 항목을 개방을 안 하면 외국계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익을 벌고 이런 코로나 같은 샥이 쫙 터질 때 빨리 팔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개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뭐 미국이나 네. 뭐 이런 그 금융시장, 금융 그 주체들은 네. 그런 걸 계속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중미 무역 협상 중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금융시장 개방이고 환율 타협이 합력 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금융시장이 개방은 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들이 네. 들어가서 뭐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네. 얼마를 집어넣고 얼마를 가져나올지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 왜냐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가 중국이 지금 남은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해야 내 돈을 마음대로 벌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샥이 왔을 때 싹 저점에 샀다가 올라갔을 때 싹 팔고 나오고 이게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빨리 열으라는 거. 자기네 잘하는 걸 들어가 해보겠다고. 근데 중국은 한국의 경험도 있고 일본의 경험도 있고 과거 구소련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게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하고 현실이 안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네. 로드맵은 4월 개방이지만 네. 개방이 아니네요. 모르죠. 근데 그게 근데 대책을 또 다른 거를 어디 실시 세칙은 나왔어요. 근데 세칙에 보면 외환이 자유로운 퇴환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칙에는 네. 근데 내 말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느 거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 환율을 포기하든지 자본 항목의 자유화를 포기하든지. 근데 이거 자본 항목 자유화다 하면 환율도 자기 관리하겠다? 통화정책 독립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월 달 이렇게 네. 가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 정부의 어떤 네. 발표나 정책 뉴스를 네. 어떤 거에 관점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가 지금 자본 항목 개방 쪽으로 어떻게 가냐. 자본 그리고 항목 환율이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은행장의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재정부 장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보시는 분들은 중국 관련해서는 이러한 뉴스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어떤 그 일정을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뭐 좀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다음 시간에 모셨을 때는 이제 요와 관련된 네.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건 잘라주세요. 네, 그 NG샷으로 올려야지.